자, 67페이지 등록증 등의 개시 의무입니다. 개시 의무가 있고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보존은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고요.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보존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책상 서랍에다가 보존해도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보관이라는 말은 없고요. 보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근데 뭐 현실적으로 쓰는 말은 보관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특별히 보존과 보관의 구분의 실익은 없습니다. 특별히 뭐 차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존 의무가 있고 개시 의무가 있는데, 개시 의무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합니다. 보기 쉬운 곳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는데, 게시 의무는 등수보자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그 다음에 수수료율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4가지를 게시해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됐던 게 뭐가 나오냐면 실무교육 수료증, 실무교육 수료증 보존 게시해요 안 해요? 실무교육 수료증,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원본, 이런 게 X로 출제됐다고, 이때까지 출제됐던 지문에 사업자 등록증 원본하고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할 의무가 없다고요. 이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은 게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 개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판례가 유사한 명칭이 뭐가 있냐면은 대표자를 가리키는 판례입니다. 이거는 법조문에는 없는데, 대표자, 대표, 사장, 대표이사, 회장 등 대표를 가리키는 명칭을 사용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즉, 가령 예를 들면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대여한 사람이 있고, 대여자, 빌려준 사람이 있고, 대여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 대여받았는데 실제로는 사무실 비용 다 됐으면 그게 사장이라고 부르죠. 내부적으로는. 그래가지고 명함에다가 대표 이렇게 적어놨다고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분이 명함에다가 대표, 대표이사, 사장, 오너, 뭐 예를 들면 회장 이런 표현을 쓰면 유사명칭 위반으로 전부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례가 대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사람을 대표자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 오너, 회장 등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자격증 없는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이 된다고요. 한 번도 학원 강의도 안 듣고 나무 자격증 빌려가지고 자기가 돈 냈다고 사장 이렇게 쓰는 사람 봤어요. 사장이라고는 안 쓰는 거 뭐 대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개사무소 명칭 등 사용 금지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 하고 간판에다가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러한 유사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중개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 5개 광고물에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을 표기해야 되고, 이때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여야 됩니다. 글자 크기 제한은 없다는 이야기고요. 동그라미 2번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간판은 철거를 명할 수 있고요. 등록관청이 철거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맨 밑에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중개인의 사무소 표시입니다. 소위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던 분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요.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양가로 5번 중개사물의 표시광고 의무입니다. 제가 이거는 아까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오타죠. 하영야 이렇게 돼 있죠. 오타죠. 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간판, 불법 간판 철거. 간판 철거 명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사무소 이전한 경우, 그 다음에 폐업 신고한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간판 떼내야 된다. 안 떼내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면은 간판을 달아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판 달 의무가 있다,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개업을 하면 간판 달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달아야 안 달아요, 간판? 광고니까, 광고. 영업 잘하려면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무는 없어요, 간판 달아야 되는 의무는. 예를 들면 간판 안 달고 유리창에 썬팅만 해도 돼요. 따로 간판 5개 광고물은 설치 안 해도 된다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밋이 아니라 또는 부동산 중개, 이 두 중에 하나의 명칭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자, 그래서 무자격자가, 이거는 벌칙을 기억해야 돼요. 무자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무자격자가 이런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소위 간판을 달고 있으면, 간판 안 달고 있더라도 유리창에 썬팅을 해놨다 하더라도 무자격자가 이런 표시를 해놓으면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른 명칭을 쓰게 되면은, 다른 명칭을 예를 들어 뭘 썼냐면 LBA 법률중개사,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이렇게만 써놓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앞에 행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행복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LBA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아다라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영어, 일본어 들어가도 돼요. 스바라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입니다. 중개인. 중개인은 옛날 복덕방 하던 사람들,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죠. 자격증 안 따고 중개업을 하는 분을 흔히 중개인이라고 불러요. 이런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부동산 중개라는 말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개인이 소위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중개인도 아니면서 아예 무자격자가 이런 말을 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성명 표기 안 하는 경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성명만 표기하면 되고 등록번호를 적어야 될 의무는 없죠. 근데 지금 간판에 보면 허가번호, 등록번호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잘 보세요. 있어요. 허가번호, 등록번호 적어놓은 것도 있다고, 간판에. 옛날에 99년까지는 허가라고 썼거든요. 7월 1일까지는. 그러면 지금 허가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미 개업한 지 한 15년 됐다는 이야기죠. 오래된 점포는 허가번호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과거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등록번호도 적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등록번호도 안 적고 허가번호도 안 적고 오직 개업공인중개사 성명만 적으면 되죠. 그러면 등록번호를 적으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은 아니에요. 의무는 없지만 등록번호 적어놨다고 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거는 아니죠. 의무적으로 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는 없어요. 간판에. 자,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좀 전에 폐업,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3개는 간판 철거해야 된다 돼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 정지되면
간판 철거할 필요 없죠? 휴업 신고해도 간판 철거할 필요 없죠? 현실적으로 간판 철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폐업하면 거의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철거 비용이 들어가니까 도망가거나 하면 그냥 폐업해버리고 그냥 가버리지, 보증금만 빼가 나가지 그 간판까지 다 떼지를 않나요, 사실은. 그럼 간판 철거하는데 돈 들어간다고 그러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신 비용을 들어간 것 받아낼 수 있다고요. 철거하고 행정관청이. 행정대집행법입니다. 간판 철거는 행정대집행법입니다. 간판 철거는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은 법조문이 몇 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법제처 가서 볼 수 있는데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다는 취지예요.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하는데 막 격렬하게 반대하니까 행정대집행하고 이런 거 나오죠. 그 행정대집행할 때 누구 데려가냐면 저 최고 일 잘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행정대집행 잘하는 사람? 예? 누구? 예? 안 들려? 빨리 크게 말해봐. 시간 없어. 예, 용역. 그리고 용역 데리고 가는데, 용역이 저거 돈 주고 이제 사가지고 데려가는데, 주로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 데리고 가면 불평불만도 많고 막 때리 부수는 거 잘해요. 그런 거. 집값 막 그런 거 철거하고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요. 뭐 노숙자나 용역 돈 주고 사가지고 데리고 가죠. 그럼 그 비용 다 받아낼 수가 있다고, 대신 집행한 거. 간판 철거는 행정대집행, 그 다음에 청무는 아까 들을청 들을무는 행정절차법. 법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행정절차법 내용까지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범위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잖아요. 그래서 무슨 법이라 이 말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나와 있거든요. 법 이름은. 법 이름까지는 암기해야 돼요. 시험에 그래서 불법 간판 철거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철거한다 이렇게 나오면 X라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이의신청은 과태료 이의신청은 무슨 법이에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은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교육이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실무교육. 그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세 가지 비교해서 나오겠죠. 비교. 비슷비슷한 내용. 모두 시도지사가 교육 실시권자입니다. 교육 대상자는 실무교육은 등록을 하려는 자,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인회사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중개보조는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되죠?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누가 받느냐 하면 실무교육을 받았던 소속공인회사하고 개업공인회사가 받는 게 연수교육입니다. 그럼 중개보조는 역시 연수교육 대상이 아니죠?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될 자가 미리 받는 게 직무교육입니다. 교육시간입니다. 교육시간은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니까 직무교육은 4시간을 인터넷으로 하고 있더라고. 너무 이제 인터넷으로 받아도 되더라고요. 너무 짧아요. 보니까 4시간 뭐 하냐 보니까 직업윤리 2시간.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2시간 이렇게 강의하더라고. 현실적으로 보니까. 윤리 뭐 거의 4시간 받아가지고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교육이 작으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결국 잘못하면. 그럼 하루 정도는 받아가 좀 약간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좀 배워야 되는데 지금 4시간이 너무 짧아요.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교육 3가지 교육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격하면은 개업하려면 미리 실무교육 받아야 될 것이고요. 실무교육 받고 나면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원 고용하려면은 직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도 고용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사장 된다면 직원들이 교육 많이 받는 게 좋겠어요? 안 받는 게 좋겠어요? 받는 게 좋겠죠? 제가 볼 때는 직무교육은 한 번만 받으면 끝인데 직무교육도 한 2년에 한 번씩 몇 시간이라도 받도록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너지즘에 빠지잖아요. 사장이 맨날 그런 거 진짜 하지 말라 해도 별로 겁 안 먹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어디 교육 한번 듣고 오면은 훨씬 더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70페이지 보칙입니다. 업무 위탁입니다. 업무 위탁. 실무교육, 원래 모든 교육 다 시도의사라고 했죠? 근데 시도의사가 지금 부동산 관련 학과 개설된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이 되어 있고요. 지금 대학은 대학교육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지금 서울에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동국대, 그 다음에 저 일산의 성결대, 그다음 뭐 대전의 모건대, 이런 데서 지금 전국에 한 광주대 한 20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실무교육을. 실제 그래서 시도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로 위탁되어 있는 데는 지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위탁이 안 돼 있고요. 대학하고 협회하고 두 군데 현재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위탁 받고 싶은 사람이 신청해야 돼요. 위탁해달라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죠? 민법에서. 뭐든지 해달라고 요청해야 위탁해준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위탁해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에서 이거 실무교육 담당자로서 시청에 가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그 지정승인 받으려고 법제처가 아니고 법원행정처, 대법원이구나. 법원행정처 들어가서 서류 내보고 이렇게 했어요. 신청해야 돼. 가만히 있는데 해주는 게 아니라고. 위탁을 내가 대학도 많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싶다. 근데 위탁 받아가지고 적자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아마 실무교육 받는데 한 15만원 정도? 10만원에서 15만, 지금 돈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돈이 얼마인지는. 10만원 넘어요. 교육 받는데. 한 15만원이라고 해봐야 10명 교육 받아버리면 150만원 밖에 안 되죠? 그럼 강사료 주려고 생각해보세요. 30시간 강사료. 5만원씩 잡으면 5, 35, 150만원이죠? 그럼 강사료 주고, 강사료면 끝이냐고. 그 행정 보는 사람 또 월급 줘야지, 임대료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매주마다 실시하는데 매주 그 10명 이상 온다는 게 보장되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적자 봐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대학에서 옛날에 경북대학교 같은 데 하다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적자니까 해봐요. 돈이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연수교육이 생겨가지고 다시 대학들이 다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올해부터. 며칠 전부터, 얼마 전부터. 저는 지금 뭐 이게 직무교육 이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안 해봤고요. 연수교육, 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옛날 협회 양쪽에서 다 해보고요. 대학에서도 해보고. 근데 직무교육은 처음 생겼죠. 이게 없었어요. 직무교육은 이번에 처음 생겼다고요. 올해부터. 자, 그 다음에 업무를 이렇게 위탁한 때는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관보에 고시. 관보는 정부기관지를 관보라고 하고요. 공보는 지자체 기관지를 공보라고 합니다. 양가로 2번 시험 위탁입니다. 원래 시험도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위탁할 수 있다. 어디에?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현재는 어디 위탁돼 있어요? 공기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돼 있죠?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업무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시험 업무는 지금 현재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고요.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협회에 위탁하면 협회에서는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까요? 쉽게 낼까요? 쉽게? 왜? 많이 뽑으면 좋아요? 협회는? 회원들이 좋아할까요? 저도 많이 뽑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협회에 강의해보니까 협회 회장은 아이고 올해 합격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먹고 살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회장은 많이 뽑으려고 하고 회원들은 많이 뽑기를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회원들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회원들이잖아요. 회원들은 경쟁자니까 많이 안 뽑기를 바라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회원들 의사보다는
회장의 이익이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죠. 제가 볼 때는 많이 뽑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15회 시험 어렵게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난리 나가지고 협회에 위탁하려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 협회하면 어렵게 낸다. 이렇게 수험생들이 반대해가지고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거예요. 협회에 위탁되면 어떻게 보면 위탁은 해본 적은 없지만 쉽게 낼 수도 있다고요. 협회 회비 받으려면 회원들이 많아야 되죠. 협회 임직원들은 많이 뽑기를 바라고요. 협회 회원들은 많이 안 뽑기를 바라죠. 여러분들도 합격하고 나면 이제 올해까지만,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만 많이 뽑고 그 다음부터는 안 뽑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거. 이제 사법고시든 공인중개사 시험이든 모두 다 거의 일정 요건만 되면 다 주는 걸로 됐다고. 지금 사법고시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지금 제가 아는 분도 지금 법대 나와가지고 동창해보니까 변호사가 16명, 공인중개사가 8명, 뭐 법무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변호사가 반드시 공인중개사보다 돈 많이 벌어요, 안 벌어요? 못 버는 경우 훨씬 많아요. 지금 변호사들 200만 원만 주면 변호사 고용할 수 있어요. 고문 변호사, 전담 변호사. 지금 홍콩이나 다른 나라에 가보면 전부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변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곧. 자, 그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이거 올해 시험에도 출제됐는데, 포상금. 포상금 제도. 포상금 제도, 이게 생기면서 파파라치 제도라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스파이를 조직적으로 키우는 나라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저는 그 신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우리나라가 스파이를 조직적으로 키우는 나라다? 이해돼요? 전혀 이해는 안 되는데, 그걸 보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 몰래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스파이, 어찌 보면 스파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국가 장래를 위해서 그게 바람직한 제도에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몰래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거 별로 국민 정상 향해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키우는 국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뭐 교통법 위반에도 몰래 사진 찍어가지고 내면 그래가지고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수익 올리고 그런 학원까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없어졌죠. 너무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지금 뭐 많아요. 무슨 쓰레기 몰래 버리는 거나 뭐 하여튼 뭔지도 모르겠는데 법마다 다 있다고. 뭐 학원에 밤늦게 교습하는 거 이런 거 적발해도 신고하면 포상금 주고 이런 거 많죠. 그 부동산에 포상금 제도가 3개가 있어요. 그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토파라치, 주파라치, 중파라치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중파라치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줄여서 공인중개사법 줄여서 공구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파라치 국토법에 있습니다. 주파라치 주택법에 있습니다. 포상금 주는 거. 뭐 포상금 주는 건 많아요. 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뭐 뇌물 받은 거 이런 거 신고하면 포상금 주죠. 어쨌든 이게 조직적으로 우리나라는 스파이를 키우는 국가다, 이렇게 시험 지문에는 그런 거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스파이를 키우는 국가입니다. 그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 주는 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자격자,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망모로 등록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 경우. 쉽게 말하면 무자격자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고 양도되어. 그럼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금지행위 위반한 거, 거짓된 은행, 수수료 초과해서 받은 거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다 X죠?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은 거 신고해도 포상금 안 줍니다. 포상금 주는 거 3가지라고.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부정한 망모로 등록, 양도되어 한 경우. 국토법에서는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 국토법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죠. 예를 들면 농지는 2년인가요? 농지는 아마 2년, 그 다음에 잠실재배사, 축사 이런 게 아마 3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5년 범위 안에서 국토법에 보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있잖아요. 그 사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 남양주에 가보면은 잠실재배사 한다고 허가받아가지고 공장으로 임대하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린벨트 같은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고요. 주택법에서는 불법 전매입니다. 불법 전매. 불법 전매 지금 서울에서 많이 되고 있는 데가 보니까 내곡동, 세곡동 이런 데 불법 전매가 되고 있더라고. 보금자리 지구. 예를 들면 지금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전매가 4년간 전매가 제한돼요. 4년간. 주택법에 의하면 4년간 전매가 제한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과 규정에 보면은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때에는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보통 분양할 때 3년 전에 분양하잖아요. 보통 한 3년 지나야 입주하죠.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타설이 됐으면 그 건축공법상 한 달씩 말려야 되는데 한 층 올려가지고 한 달 말리고 그 다음 층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경과돼요. 정상적이래요. 그러면은 36층 올리려고 하면 3년 지나야 되죠. 예를 들면. 근데 요즘 뭐 빨리 다 짓기는 하더라고요. 겨울에 뭐 그냥 얼어가지고 있는데 며칠 있다 바로 위에 올려버리고 하면은 나중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 보통 한 3년 걸린다고 결론은. 그래서 3년 걸리기 때문에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는 건 벌써 입주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때는 3년이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본다고. 분양한 날로부터. 그 내곡동 여기는 세곡동 이런 데 가보면 SH공사에서 짓는 건데 거의 다 지어놓고 분양을 하더라고요. 분양받고 6개월도 안 돼서 입주해요. 바로. 그럼 입주하면 1년이 3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잖아요. 그럼 실제로 1년 6개월이나 1년만 지나면 전매가 가능해요. 짧잖아요. 그래서 불법 전매도 하고 있다고.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뭐 아마 판례 같은 데 보면 수분양자 이런 말 많이 나와요. 수분양자. 수분양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분양자. 뉴스 같은 데 수분양자 이런 말 들어봤죠? 어디 판례 같은 데 수분양자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수분양자가? 한자를 모르고 그냥 한글만 수분양자 보면 저는 수분양자, 분양받은 여러 명의 분양자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수분양 받을 숫자에 받을 숫자이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이고요. 그냥 수 없이 분양자는 분양한 사람이고요. 공급한 사람이 분양자고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격려하고 그 사람이 사는 것처럼 다 수립해놓고 막 그런 거 받는 거 약소금 이런 거 받아가지고 그냥 나중에 명의 등기 주는 걸로. 그래서 저기 서동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막 처음에 미분양 났어요. 시범단지. 미분양 났다가 나중에 분양 1,000만 원 갔다가 맨 마지막에 산 사람은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P를 1억 주고 샀어요. 그 A가 B에게 팔 때는 1,000만 원 받고 팔고 B는 C에게 다시 1억에 팔고 C는 1억 주고 샀어요. 그 수분양자는 누구예요? A가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3년 후에 등기할 때는 맨 마지막에 산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수분양자 명의로 등기했다가 다시 같은 날 C 맨 마지막에 산 사람 명의로 명의를 넘겨주는 걸 이걸 소위 현업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복등기라고 그래요. 다시 복자, 다시 등기한다 해서 복등기. 인터넷 치보면 나올 거예요. 복등기. 등기법에는 복등기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그냥 우리 현업에서는 복등기라는 말을 써요. 이 수분양자 명의로 등기하자마자 맨 마지막에 산 사람 이름으로 다시 등기를 넘겨주는 걸 복등기라고 한다고. 흔히 같은 날 하루 만에. 그럼 A한테 등기 서류 다 받겠죠. 돈 주면서 잔금 치르면서 등기 서류 다 받고 넘겨주는 거. 그래가지고 바로 C 명의로 등기하는 게 복등기인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면 판례는 여러분들 생각에 불법 전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맨 마지막에 처음에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뭐라고 하느냐, C가 등기 달라고 하니까 나 팔 때 1,000만 원 프리미엄 받고 팔았다. 이거 불법인데 내 1,000만 원 돌려줄 테니까 등기 못 넘겨주겠다. 이렇게 소송 붙었어요. 여러분이 판사 같으면 불법 전매했다고 명의를 넘겨주면 전매하면 안 되는데 했어요. 그럼 명의를 넘겨주라고 했을까요? 이게 A가 C한테 불법이기 때문에 안 넘겨줘도 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판례는 처벌은 받고 명의는 넘겨줘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하면서 너 처벌받고 넘겨줄래? 그냥 넘겨줄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우리 법률 용어로는 미국 같은 데는 폴리방해닝이라는 게 있어요. 아예 그게 뭐냐면 유죄 협상을 해요. 유죄 협상.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유죄 협상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합법적으로는. 근데 검사들이 다 해요. 너 다 부르라. 다 부르면 다른 사람 거 다 부르면 너는 봐줄게. 이렇게 해요. 그게 유죄 협상이거든요. 폴리바게닝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미국에는 아예 폴리바게닝이 합법적으로 인정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 많이 일방타진하기 위해서 마약 먹은 사람 다 불면 너는 봐줄게 이렇게 가능하다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다 불어도 정상 참작만 할 뿐이지 너만 봐줄게 이렇게 안 하고 나중에 선고유예나 뭐 기소유예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유병헌이 그거 잡는 것도 그 대상가 뭔가 공상가 하던 높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다 불었나 보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대신에 기소유예 해버렸다고. 아예 기소유예 했는가 선고유예 했는가 아예 재판의 회부 자체를 검사가 안 해버렸어요. 유죄 협상을 해가지고 너는 다 불면 너는 봐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범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죄 협상을 해요. 현실적으로는 그걸 폴리방해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쏘고면 안 돼요. 딱 잡혀 들어가면 그러니까 만약에 범인이 3명이 공동 정범이라면 그건 다 불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도 잡혀 들어가 봤는데 각각 분리해놓고 저 옆에서 다 부르는데 끝까지 거짓말 할래? 이렇게 나오면 진짜 불었나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럼 또 제가 먼저 불잖아요. 옆에서 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저 옆에 가서 옆에서 부르는데 너 끝까지 너 혼자만 거짓말 할래?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결국은 그 3명 말이 일치될 때까지 계속 고문을 하는 거예요. 고문이라는 게 뭐 때려야 고문이 아니라 잠 안 재우면 불 밝은 물 켜놓고 잠 안 재우면 그게 고문이거든요. 나중에 다 불 테니까 제발 재워주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막 불 밝은 물 켜놓고 안 재우면 잠 안 재우면 죽잖아요. 판례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불법으로 전매했다 하더라도 명의는 넘겨줘야 된다. 처벌은 받지만 이게 효력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단속 규정 위반으로 처벌은 받지만 명의는 넘겨줘야 된다. 이걸 만약에 판사들도 그 사회적인 거 이런 걸 사회적 파장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걸 명의 안 넘겨줘도 된다 해버리면 실제로는 A, B, C, D 여러 명이 막 중간에 많이 10명, 20명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완전 줄도산이죠. 다 손해보잖아요. 누가 몇 명이 샀는지도 모르잖아요. 등기도 안 하고 계속 명의를 넘겨줬잖아요. 지금 마지막까지. 처음에 1,000만 원이지만 이게 나중에 뭐 6천만 원 됐으면 이게 바로 6천만 원 안 되고 뭐 2천, 3천, 4천, 5천 막 거쳐서 6천 됐을 가능성이 많죠. 이걸 인정 안 해줘버리면 명의 안 넘겨줘도 된다 해버리면 완전 신은 지금 1억 날라가 버린 거요. 그 다음에 산 사람 다 중간중간 다 손해봤죠. 손해봤거나 맨 마지막에 산 사람이 최고 손해 많이 받겠네요. 맨 마지막에 산 사람이 어쨌든. 그래서 판례는 이런 경우는 명의를 넘겨줘야 된다고 돼 있어요. 불법 전매해도. 어쨌든 불법 전매하면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신고 당한 사람은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정하는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대의한 자는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이행강제금, 이건 공법입니다. 이행강제금 토지취득가격의 10%를 부과하죠. 국토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택법에서 불법 전매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포상금 지급, 그럼 신고 당한 사람이고요.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이 50만 원이고요. 국토법에서도 50만 원이고 주택법에서는 1,000만 원입니다. 주택법에서는 1,000만 원입니다. 자,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을 국고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하고요. 국토법에서는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요. 주택법에서는 전액 국고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국토법에서는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제가 30일, 60일이 합리적인 숫자라고 했죠? 근데 아직도 법에는 뭐 1월도 있고 2월도 있고 30일도 있으니까 시험에 잘 나옵니다. 헷갈리니까. 헷갈리는 것만 시험에 나와요. 이 시험은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입니까?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까? 뭐 두 가지 목적이 다 있겠지만 일정 수준만 합격시켜야 되잖아요. 일정 숫자만. 무조건 일정 수준에 올라온 사람을 다 합격시킬 수가 없고 딱 인원수가 정해져 있죠. 12,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이 정도 합격시키려는 예정이 있다고요. 응시자 대비 거의 약 한 20에서 25% 정도 합격시켜요. 그래서 무조건 합격을 다 시키면 안 된다고. 아무리 실력이 뭐
뛰어나도 그래서 응시자가 아주 많아버리면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낼 개연성이 있겠죠. 그 문제 그래서 시험에 이런 거 낸다고 헷갈리니까 결국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니까 이런 거 헷갈리게.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은 2인 이상이 신청을 했을 때와 그 다음에 2건 이상이 접수됐을 때입니다. 자, 여러 건이 접수됐습니다. 포상금 달라고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어제도 신청이 들어오고 오늘도 포상금 달라고 들어오고 한 건 같은 건수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 그럼 포상금 신청이 2건 이상이 접수되었을 때는 균분해서 지급한다. 옵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여러 건이 접수되면 맨 먼저 접수된 건수 딱 하나만 줍니다. 같은 사건을 오늘 들어오고 내일 들어오고 모레 들어오고 이러면 맨 먼저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지급한다고요. 근데 2인 이상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을 때는 균분해서 지급합니다. 균분. 두 명이 오면 두 명이 포상금을 신청하면 각각 50만 원씩 지급한다. 그러면 친구 100명 데리고 가버리면 엄청나게 돈 많아지죠? 그 100명이면 얼마지? 50만 원이면 10명이 500만 원, 5천만 원이잖아요. 100명이면. 5천만 원 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 가지고 100명이 나눠요. 그럼 얼마 되죠? 50만 원 가지고 100명이 나누면 5천 원인가요? 5천 원? 100명이 나누면 50만 원 가지고 나누면 한 사람당 5천만 원, 5천 원밖에 안 준다고요. 균등하게 배분하니까. 그러니까 포상금은 국가에서는 50만 원, 1000만 원 정했으면 무조건 합계가 5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손해배상 우리가 보정설정 1억 보정설정했다고 40명한테 1억씩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40억 주는 게 아니고 각각 1억 주는 게 아니고 다 합해서 1억 나간다 했죠. 손해배상. 보험회사에서. 마찬가지로 포상금 아무리 여러 명이 신청해도 합해서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오면 5만 원씩 밖에 안 준다고요. 한 명이 오면 50만 원 다 주고. 어제도 접수되고 오늘도 접수되고 내일도 접수됐으면 맨 먼저 접수한 사람만 주겠죠? 다 이야기를 했고요. 안 한 게 다 했네. 안 한 거 있네. 양가로 1번에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합니다.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 이게 형법상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되고요. 이해가 잘 안 되면 공소제기라는 건 뭐냐면 공소제기하고 기소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뭐 곽노현인가 곽노현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인가 교육감 불구속 기소했다 이런 말 나오더라고.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말은 재판에 회부했다는 말이거든요. 공소제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공소제기 기소했다는 말하고 판사가 힘이 세요. 우리 판사가 권력이 더 높을 권력이 있을까요? 파워가 있을까요? 우리 흔히 동네말로 검사가 파워가 있을까요? 누가 더 파워가 있어? 검사, 판사 중에서 공부 최고 잘한 사람이 판사 되고 그 다음에 검사 되고 그래도 되죠 보통. 공부 못한 사람 바로 변호사 되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검사하고 판사하고 우리 법원에 가면은 법원에 보통 뭐 지방법원 이런 데 가면은 여기가 검찰청이고 왼쪽이 오른쪽이 법원이에요 보통. 이게 같이 돼 있잖아요 건물이. 누가 더 파워가 있냐고. 검사하고 판사하고. 검사입니다 검사. 왜냐하면 판사는 오직 검사가 판결해달라고 재판에 회부한 것만 재판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데려와가지고 판결할 수가 없어요. 그 검사가 기소를 안 해버리면 불기소해버리면 기소유예해버리면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거 보면 옛날에 나경원 남편이 판사거든요. 나경원 지금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래서 나경원이 욕한 거에 대해서 나경원 남편이 판사가 기소 촉탁을 했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기소 촉탁. 그게 뭐냐면 검사한테다가 메모 남겨가지고 빨리 재판에만 회부해라. 재판에 회부하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메모를 남겨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왜냐면 남편이 판사라도 자기 마음대로 잡아다 재판을 못하고 검사가 재판해달라고 요청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공소제기 기소한다 이 말은. 그 판사는 아무 힘이 없어. 검사가 재판해달라고 그 지금 뭐 어떤 거 하다 보면 무혐의 똑같은
야당, 여당이 똑같은 잘못을 해도 보면 판사가 여당은 무죄, 야당은 유죄 이렇게 한 경우 많이 봤잖아요. 어느 정권에서나. 그 누구 잘못이에요? 판사 잘못이에요? 검사 잘못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판사가 한 명은 유죄, 한 명은 야당은 유죄, 여당은 무죄 이렇게 판결을 했다면 그게 판사 잘못이냐고 검사 잘못이냐고요? 검사 잘못이에요. 검사 잘못. 판사는 딱 법에 대해서만 그 검사가 수사해가지고 넘긴 거 그것만 가지고 판결을 하거든요. 근데 검사가 증거를 불충분하게 제출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여당인 경우는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무죄가 나오고 확실한 유죄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야당도 막 철저히 조사해가 증거 다 수집해가 다 제출해버리면 그럼 유죄가 나오겠죠. 똑같은 잘못한 것 같아도. 그만큼 검사 파워가 세다 이 말이에요. 검사만 실제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것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검사가 파워 세요. 저도 검찰 조사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검사 젊은 사람이 저보다 젊은 사람인데 그 수사과장이 우리 같은 경우 하면 수사계장이 2명 있어요. 검사 밑에. 그런 사람이 조사해요. 근데 유명한 정치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검사가 직접 안 하고 그 수사계장이 하더라고요. 그 수사계장하고 다 하고 나서 검사님한테 내일 인사하러 오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인사를 하길래 그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만 했더만은 엄청나게 짜증내더라고. 그 가방 그 책상 서랍 열어놓더라고. 돈 30만 원인가 얼마 기본적으로 줘야 된다더라고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그만큼 검사 파워가 세다고요. 무슨 설명하려다 그러냐면 공소제기 기소유예 이거 두 가지를 말하려고 했는데 공소제기를 했다는 말은 검사가 재판에 회부했다는 이야기예요. 재판에 회부하면 포상금 받아요. 공소제기했다, 기소했다 다 마찬가지죠. 다만 재판에 회부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불구속 기소도 재판에 회부하는 거고 구속 기소도 재판에 회부하는데 구속된 상태에서 회부하느냐 아니면 구치소에 안 간 상태에서 회부하느냐 그 차이가 있죠. 구치소하고 교도소하고도 차이가 있죠. 구치소는 미결수가 있는 데가 구치소, 교도소는 기결수가 있는 데가 교도소잖아요. 감옥이라는 게 이게 교도소인데 감옥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되지. 감옥이라는 거는 완전히 그 죗값을 치르는 곳이라는 뜻이고 교도소라는 말이 뭐예요? 가르칠 교자, 도덕을 가르치는 장소잖아요. 교화하는 장소잖아요. 교도소는. 옛날에는 감옥이라고 불렀어요. 교도소를. 어쨌든 미결수가 있는 데가 재판 받기 전에 있는 게 구치소고요. 재판 확정되고 나서 있는 데가 교도소입니다. 근데 사형수들은 어디에 근무한다고 해서 구치소, 교도소 중에서? 아직 사형을 집행해야 형이 확정된 거잖아요. 집행 안 한 상태니까 미결수예요. 구치소에 있어요. 그래서 사형수들은 지금 입감되어 있는 장소가 자 그래서 검사가 공소제기 안 해버리면 불기소 처분해버리면 포상금 못 받아요. 검사가 풀어줘버리면. 단 검사가 기소유예하면 기소를 유예하면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포상금 받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무혐의 결정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아요. 기소 중지되면. 어떤 게 있었냐면 옛날에 뉴스를 잘 보시면 이제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뭐 우리나라 선교사인가 저 어디 아프가니스탄인가 어디 중동에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몇 명 돌아가셨잖아요. 뭐 있었죠. 옛날 그런 사건이. 선교하러 갔다가 저 어디 뭐 아프가니스탄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디 갔다가 하여튼 몇 명 죽었어요. 목사하고 교수형 당하고 이렇게 몇 명 죽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했겠어요?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살해당했다. 이렇게 사건 처리를 종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처리했겠냐고. 기소했겠어요. 뭐 기소유예했다. 기소 중지했다. 기소했다. 뭐 했겠어요. 세 개 중에서. 어쨌든 뉴스에 살해당했다고는 나왔잖아요. 근데 살인범은 못 잡았죠? 기소 중지시켰습니다. 그건 기소 중지. 다음에 살인범을 잡으면 이제 다시 기소하겠죠. 중지시켜놨다가. 근데 그 외국 사람은 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 갖고 똑같이 수염 났고 도저히 난 찾을 수가 없더라고 누군지. 어쨌든 그 사건은 기소 중지됐다고 처리됐어요. 살인사건이 나긴 났잖아. 죽어서 왔잖아요. 그럼 누가 죽였는지를 못 찾았어요. 범인을 못 찾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기소 중지되는데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요.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아요. 기소 유예하거나 공소제기한 경우만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72페이지 수수료하고 협회 그리고 실무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